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의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괴테와 실러의 우정 어린 만남에서 독일의 문학의 금자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종과 황희 정성과의 만남으로 조선 왕조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의 만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 다윗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으로써 실존적인 인격적인 만남으로써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목사 함태영 부통령의 역사를 지우는 한신대와 기장,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붙인 이유는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함태영 목사님은 기장과 한신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 통합주 장로교가 되겠어요. 거기서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오늘 선정했고, 두 번째는 이분이 검사로서 활동한 그 시기가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한말 1897년에서 1910년 그 구한말과 현대를 이어지는 사법제도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또한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열었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여러분은 이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목사 함태영 부통령을 제가 소개합니다. 지금 천주교 세력들이 오컬트 바티칸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등 사기꾼의 언어 조작에 지나지 아니한다. 정통주의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한민국 역사를 여니까 전라도 출신 천주교 신자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와 장면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계가 전라도 출신입니다. 김수환 전 추기경이 만든 프로젝트에 바로 한신대와 기장이 엮여 있다. 이런 사실.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와 책임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건전한 물질과 건강한 노동 안에 기초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이게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렇죠? 소수만 특혜를 누리고 다수를 노예로 만드는, 다수를 평등화시키는 그러한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오컬트 바티칸, 오컬트 천주교와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정확히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목사 함태영 부통령은 이분이 그 가게, 그렇죠?
살펴보야 우리가 정확히 이분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저하고도 같은 강릉 함씨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 강릉 함씨나 양근 함씨는 고려를 세웠고 조선시대에 많은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가까이 직기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 함태영 부통령 소개해 올리겠어요. 이분은 시조가 함약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초기 그렇죠? 경주이시 시조가 알평입니다. 그래서 경주이시 그 가문의 그 보면 역사를 보면 그때 알평하고 구봉 함역이 경주 표암봉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글이 수록되었어요. 그래서 제 원래 그 본적이 어디냐? 경주 표암봉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옮기시냐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문산에서 함항성을 세우고 마안항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은 뭐냐? 양근하고 지평을 합한 겁니다. 그게 1908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근함씨가 나와요. 그 양근함씨가 바로 양평을 이야기합니다. 함항성 뭐냐?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저의 이 가문은 고려시대 때의 성립하고 같은데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존에 나와 있는 역사나 세계사는 거의 다 조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향토사를 많이 보여야 되고 그 세계사의 흐름을 읽을 때에도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계사는 지금 로마 오컬트 바티칸의 역사 주조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꾸로 그렇죠? 1511년 종교 혁명가들이 기록된 그 글을 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문산에서 함항성을 세우고 마흔하고 즉위합니다. 지금은 절이 산하사가 있어요. 거기에 나중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면 20일 세손이 나옵니다. 그분이 함규가 되겠어요. 함규 이분은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들은 거의 태조 왕건이 그 시대부터 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국공신이라 본인도 성이 없어요. 그래서 왕건으로 하면서 왕실을 우리 함규 어른에게 주어요. 왕규가 됩니다. 아마 고려 역사를 보면 기존의 그 교과서나 흐르는 역사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규는 이분은 두 딸을 태조 왕건에게 시집 보내고 또 한 딸을 태조 왕건의 맏아들 즉 해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혼인관계를 가지면서 고려의 최고의 실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이분이 임종시에는 태조 왕건이 직접 선택해요. 세 사람만 거기에 옵니다. 그게 함규, 왕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재상했던 음산가 박수문 호족 세력이 동석을 하고 태조 왕건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이 자기의 맏아들 해종을 잘 도와줘서 고려를
국권이 세워갔으면 좋겠다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신 분이 함규 왕규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태조왕건의 붕어 사실을 알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병산이 마을 해관에 가면은 그 태조왕건이 준 돌 거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왕족으로서 왕의 계승은 바로 함규 왕규에게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려 역사를 보면 그게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충주의 호족 세력 유궁달이 있습니다. 그의 외손자가 왕요 왕손대 후에 정종이 되고 광종이 됩니다.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으로서 서경의 수비대장인 왕신념이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종을 살해하고 모든 책임을 함규 왕규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나 고려 역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 가문 향토사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규 왕규 이분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처단하고 그 권속 3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문에 이대했던 인물들 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거의 그 시대에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2세손 함승경님이 직계로 태어납니다. 이 분에는 두 분이 있어요. 아들이 함부림, 함부열입니다. 함승경님은 고려시대 때 중추원 학사를 지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집현전 대제학을 지내요. 고려와 조선이 서로 교태하는 그 시기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함부림, 함부열입니다. 고려시대 때 왕족이죠. 그러면 왕족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조선 개국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형은 함부림은 조선 개국공신이 되어서 세종대왕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을 아주 사랑해요. 태종 이방원이 이 개국공신으로서 동원군 강릉함시 정평공파 영의주로 추정해요. 그 형조 판수를 지내면서 영의주로 추정된 사람이 함부림, 이분이 강릉함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속해요. 제가 강릉함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목사 함태영 북총리도 여기에 속하고 이분은 함부열, 이분은 조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려를 선택해요. 고려시대 때 마지막 왕 공양왕 때 애부상서 홍문관 박사를 지내면서 공양왕의 유배진 강원도 간성 고성까지 그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묘지를 만들어요. 그거 우리 한국종교문화원 김현 원장님하고 다 보았어요. 당시는 화려하게 만들었지만은 공양은 그 시신을 훼손당할까봐 좀 약간 초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걸 또 제가 보고 왔고. 그래서 두문동 72연 충절의 가문에 속해요. 그래서 원래 함역이 있던 양근함시의 시주가 됩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이게 양근함시와 강릉함시가 합본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바로 송암 함태영 목사님, 부통님의 그 가게가 되겠어요. 그래서 함태영 부통님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함부림 강릉함시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태영 목사님 부통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어요. 이분은 91세까지 당신은 사셨는데, 장수했는데, 사모님이 세 번 돌아가셔요. 세 번. 그래서 자녀가 14명이 태어났는데, 조선시대에 보통 40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잃어요. 이러는데, 그 끝까지 아들 2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한병춘하고 우리 형이 있어요. 그 한명춘 씨는 누구냐면은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소유자인데 박정희 대통령 부르심을 받고 연세대학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30대 후반입니다. 만 40이 되자마자 주미대사를 지낸 분이에요. 이것을 김종필 씨 그 가게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후계자를 바로 한병춘 씨를 세웠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자마자 누가? 최기화 대통령이 불러요. 최기화 대통령이 강릉채 씨예요. 또 우리는 강릉함 씨. 그래서 강릉함 씨 왕조 강릉채 씨의 귀족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많이 살고 있어요. 같은 그 집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또 누굽니까? 바로 한병춘, 그분이 최기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는 그때는 입학을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사를 보낸 등 화해를 제시해서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미얀마에서 아웅산에서 순직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심효식인데 효를 심자.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함재봉, 함재학. 그분이 되겠어요. 그분하고는 직계인데 원래 이렇게 저희들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직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손자가 있어요. 송암 한태영 목사 손자가 함인석 박사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함재인인데 문재인 대통령 재인의 이는 범인자고 이분은 어질인자예요.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한자가 다릅니다. 이분은 춘천농업대학을 세워서 학장을 하는데 강원대학교까지 초대 학장을 해요. 1대, 2대, 3대는 안 하고 4대, 5대, 6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대학교 가면은 광장이 있고 함인석 박사님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 때 장관을 역임했어요. 민족의 스승이고 지도자인데 후에 할아버지가 부통령으로 들어오니까 그 정부 내각에서 물러나요.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첫째, 한태영 목사님은 뭐냐? 검사와 이승만 전 박사의 만남입니다. 1898년에서 1910년이 되겠어요. 가보개혁 1894년에서 시작해서 1895년까지 갑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법대 전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가 서울대 법대 전신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성 법관 양성소가 있어요. 1898년 25세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 동창회 제1호 회원으로 되는 명예를 누리고 있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신 분이 누구냐? 학령남들 출신 이준 열사예요. 그렇죠? 14년 대 선배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을 때 바로 이상설이 정사, 연해주에서 병사였죠. 그리고 이준이 부사, 헤이그 숙소에서 서거에서 이종 부사, 구 러시아 공사 이범준의 아들이 되겠어요. 여간 네덜란드 헤이그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그 아주 유명한 인물 이준 그분이 바로 같이 한성법관 양성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그 당시 이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후에 아간 파천이 1896년 2월에서 1897년 2월인데 그때 바로 독립신문이 1896년 4월에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1896년 7월에 세워져서 1898년 12월까지 그때까지 존속을 합니다. 그때 서재필 선생, 특히 이상재, 서재필 선생이 윤치호, 20대의 이승만 청년이 만민공동회의를 주최를 합니다. 고종을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협회에서는 보부상들 통해 가지고 만민공동회의를 저지하고 방해 작업을 해요. 그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청년이 되겠죠. 그때 연설하는 것을 한태영 검사가 그걸 들어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좀 위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한테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면은 모든 것이 무죄로 해야겠다. 왜? 민족 의식이 투철하고 공화 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재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법무대신이 뭡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이상재, 서재필, 윤치호 20대의 이승만 청년을 다 내란죄, 용모죄에서 다 사형을 시켜라. 어떻게 하겠어요? 고종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눈을 가진 한태영 검사님은 이분들에게 가볍게 죄를 범했어요. 가볍게 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아나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후에도 계속 뭡니까? 고종이 퇴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자고 해서 후에는 좀 고된 길을 갑니다. 여간 한태영 그 검사 밑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형량이 떨어지고 특히 법무대신이 이상재 선생님을 이렇게 무죄로 석방하려고 하니까 법무대신이 고종 황제에게 전화를 하려고 들은 거예요. 이 한태영 검사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한태영 검사를 파면시키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말을 하겠지요. 그걸 알아차린 한태영 검사는 그 전화기를 뺏어서 내던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이상재 선생님을 무죄 석방을 합니다. 이 관계, 한태영 목사님하고 이상재, 이승만 이 전 대통령, 이 관계가 끈끈하게 평생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종 황제가 보니까 자신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을 파면시키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니까 훌륭한 분이다. 고려시대 왕족의 집안 출신이고 조선시대 때 물론 후에는 과거제도가 열렸지만 고려 왕족들은 과거제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련을 겪고 최초로 검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유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종 황제가 불러들여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당신의 가계를 이야기합니다. 함역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니까 고려를 연 왕족이에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강직하고, 그렇죠? 청량 결백하고 또
전기 때문에 또 기계도 있고 그래서 특사를 내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조선 관료들이 과연 대한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 또 아니면 사리사욕, 자기 명예를 쫓나? 그렇지 않으면 일제에 붙어가지고 뭐죠? 반민족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암행어사가 되겠죠? 그거를 명령을 받고 일본에 가서 조선 그 관료들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요. 그렇게 고종 황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명군이다. 지금 제가 그 조선 역사를 보았을 때 고종 황제를 명군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누구예요? 함태영 목사님뿐이 없어요. 부통령뿐이 없어요. 항상 고종 황제를 폄하. 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함태영 목사님, 부통령은 고종 황제를 직접 뵈고 그분이 지시한 내용을 수행을 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안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게 목사 함태영 부통령이 갖고 있는 고종 황제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1910년 10월 2일 조일병탄으로 검사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평양신학교하고 목사이 되겠어요. 평양신학교는 1915년에서 1922년, 그리고 목사는 1922년에서 1941년입니다. 이건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검사직에서 사퇴하니까 이분이 42세 때 평양신학교, 1915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십니다. 평양신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 3.1혁명, 또 김규식 파리강에 보내는 것 등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려요. 그게 1922년까지 갑니다. 이렇게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1918년 4월 달에 남대문교회 조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지요. 전도사인데 하여튼 남대문교회를 맡습니다. 그때 맡으면서 1919년 1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드로 일선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게 제창이 돼요.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그 주의에 입각해서 조선 독립 탄원서를 만들어서 김규식을 비롯한 조선 대표자들 파리 광화회에 보냅니다. 그게 1919년 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이분이 3.13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3.1혁명을 주도로 이끌려고 하니까 체리, 그거보다 남강 이승원 장로님 대선배입니다. 48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대요. 3.1혁명 선언문을 인쇄 배분하는 것을 당신이 책임져라. 두 번째는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장을 수거해서 거기에 날인하는데 그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당신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1혁명 선언문을 인쇄 배분하는 가운데 일제 헌병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남대문 교회 조사를 같은 한북 출신입니다. 경흥 출신인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막 졸업한 만우 송창군 그 청년을 앉히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가서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부탁하고 또한 추록하자마자 그 일을 다시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과 희생정신 강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1922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연세가 49세예요. 조선시대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 12월에 목사 장립이 되고, 그리고 1929년 56세에 평양 숭실전문학교 재단 이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때, 자, 1922년에서 1941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가 뭐냐? 목사 장립을 하고 1927년에서 1929년 마산 문창교회 6대 목사로 가요. 주기주 목사가 제8대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 함태영 목사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1929년에서 1941년입니다. 1941년인데 이때 연동교회를 가요. 이때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인데 제2대 연동교회가 돼요. 이때 1927년에서 29년은 그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는 큰일이 안 일어나는데 1929년에서 1941년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엄청난 일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조선신학교 설립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조선신학교는 후에 한국신학대학 또 한신대학교로 변하는데, 바로 목사 함태영 부통령은 한국신학대학까지 변경할 때까지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1901년입니다. 평양신학교가 세워져요. 그리고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로 자진해서 폐교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편운이라고 그 한 조각의 구름에요 최필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안남도 중화 출생인데 평양신학까지 나오고 메이지학원 고등부 영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1925년에 도쿄 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실력자예요. 이분이 바로 평양신학교가 문 닫는 걸 보고 1940년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조선 총독부로서 인가를 받는데, 전부 황민화 정책, 어영학교로 변하니까 뭐요? 평양신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최필근 신학교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조선신학교하고 또 연관이 돼요. 이분이 교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필근 그분이 목사가 엉터리 신학교를 세우니까 뭡니까? 바로 송암 함태영 목사가 어제 연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연동교회 담임 목사 있었을 때 누굴 찾아가냐면은 승동교회예요. 그때 연동교회, 승동교회는 똑같이 우리가 애장인데 WCC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을 나눌 때 승동교회는 합동, 연동교회는 통합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송암 함태영 목사님은 저기 통합 측에서 잘 종용을 받고 있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좀 잊혀진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승동교회를 가서 그 송암 함태영 목사님하고 연배가 같아요. 송암 함태영 목사님은 91세까지 사셨는데 이분도 오래 사셨어요. 거의 67세까지 사셨는데, 바로 그 김대현 장로님이 설립기금을 내놓는데, 제가 2001년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 가치가 얼마로 나왔냐? 170억 원이 나와요. 그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암 함태영 부통령께서 뭐래요? 조선신학교를 세웠어요. 조선신학교를 세웠고, 후에 이 학교 명칭이 바꿉니다. 한국신학대학, 그리고 한신대학교. 좀
약간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걸 세워요. 이걸. 어디서부터 세우냐? 중요해요.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가 세워져요. 잘 들어보세요.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렇죠?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한태영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누구를? 김대현 장로의 그 기원과 합해져서 어디에? 승동교회에 세워졌어요. 21세기 눈으로 보면 통합주 목사님이 합동 측 교회 가서 장로님의 돈을 얻어가지고 어디에서? 합동 측 교회에서 조선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한태영 목사님이 한경도 출신들만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 학교가 어디로 가요? 우리 합동이나 통합으로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태영 목사님이 한경북도 무산 출신이다 보니까 한경도 인재를 키워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북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김대준 목사가 파면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으로 한태영 목사님이 돼요. 되셔서 그때 한태영 목사님이 데리고 와요. 초청. 이게 중요해요. 이 역사를 자꾸 지우려고 그래. 한태영 목사님이 설립을 주도하고 또 그 김대현 장로가 돈을 냈는데 초대 신학원장인데 그 당회에 서거하셔. 소천. 그래서 주도자 누구예요? 바로 한태영 목사님, 부통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송창군, 김대준, 한경직 초청해서 아마 이북신학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이 터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한신대하고 기장이 감추는 거예요. 초대 이사장에서 한태영 목사님 물러나니까 그 후에 이사장과 교수가 누가 와요? 일본인이 합류되는 거예요. 왜? 최필근도 조선신학교 교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신, 지금의 오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연동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 사임하냐면은 41년에 연동교회를 이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 조선신학원 원장을 지내요. 왜? 김대현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대한예수계 총회장을 지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때 제5대 학장이 돼요. 그게 1952년 6월이면 연세가 79세예요. 바로 1952년 2월 이게 중요해요. 왜? 부통령이 돼 이제. 이분 이제 부통령이 됩니다. 1952년 8월 15일에서 1956년 8월 14일까지 부통령이 돼요. 이때가 이분이. 그때의 손자인 하민섭 박사님은 그때 장관이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부통령이 되니까 장관직을 사임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쵸?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고 부통령은 한태영 목사. 이래서 선거에서 정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만약에 한태영 목사님이 부통령이 안 됐으면 한신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자꾸 감추는데 그건 결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리로 한신대가 이전해요. 아시죠? 그게 누가 주도했습니까? 한태영 부통령 시대. 그 시대 1952년 2월 달에 한신대학교 제5대 학장입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후에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리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1953년 부통령 기실 때 김대준 목사가 파면당해요. 이걸 아시라고, 이게 파면. 이것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냥 한태영 목사를 왜 지우느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 부통령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958년에 85세입니다. 한국신학대학 이사장을 또 해.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없다고. 한태영 부통령이 세우고 이사장하고 학장하고 다 해놓고 또 수유리에 부지까지 만들어서 다 해놓은 것이 한태영 부통령이요. 그러면은 그 신학교는 어디에 속해요? 한신대가 아니에요. 기장이 아니라고. 합동하고 뭐요? 통합과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 그 역사를 왜 줍니까? 그 역사가 탄로나고.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963년에 이승만 대통령 환국추진위원장을 지내요. 그리고 1964년에 서거해.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한태영 대통령의 막내 아들 한명준 씨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의 역사입니다. 91세 1964년 10월 24일 소천하셔요. 국민장 장례기간이 7일입니다. 이걸 아시죠? 정신여고에서 조가를 부르는데 나라를 섬기려 복간되시고 정의를 세우려 매를 맞았네. 그때 이제 조사를 낭독하는데 정일권 총리 그분이 낭독하고 이갑성 34면 3.1혁명 때 34면 그 이름을 기록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전신내각 국무총리를 지나고 5.16 혁명이 일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처음에 한태영 부통령이 연동교회를 다닐 때 연동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고 후에 남대문교회로 옮기신 분이 되겠어요. 해군 군악대의 진흥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아들 한명석 묘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 자일도에 있다가 2004년 11월 2일에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지금 안양되어 있습니다. 연동교회 백령사는 이렇게 한태영 목사 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목사는 청렴 결백하고 애유 내강한 전형적인 한국인이었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원로로서 지주와 지혜의 명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와 국가 발전에 중요해요. 국가와 교회가 아니라 순서가 교와 국가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한 모범적인 지도자였다. 뭐요? 모범적인 지도자였다. 이게 연동교회에서 내린 인격의 평가 되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한신대와 기장은 목사 한태영 부통령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첫째, 초창기 조선신학교는 누가 세요? 한태영 목사님이 이사장을 그만두고 누가 와서 일본인 이사장과 교수가 합류한 것이 뭔가 부끄러워요. 그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뺀 겁니다. 왜? 이승만 박사하고 한태영 목사님 뭐요? 독립운동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김대중 그렇죠? 공산주의의 수용을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터전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태영 뭐요? 목사님은 부통령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뭡니까? 그 장공 김대중을 내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사상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한태영 목사이자 그 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김대중의 반정부 시위를 민주화로 둔갑시켜서 한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후계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 김수환 전 충기경이 전라도 출신 천주교 신자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천주교 신자 장면 전 총리의 명예회복
해볼 이한 프로젝트의 희생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태영,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한신대는 어디가 세웠어요? 분명히 알아요. 통합에 속해 있는 한태영 목사 부통령이 세우고 합동 측에 있는 김대현 장로가 기금을 내고 합동 측 승동교회에서 키우고 또 통합 측 있는 한태영 목사 부통령이 수유리로 옮겼어요. 그러면 한신대는 누가 세웠습니까? 김재준 그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공부할 때도 만우 송창근 선배의 길만 따라다녔지 자기 일을 개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과 한신대는 이렇게 합동과 통합이 없으면 뭐예요? 다 공제로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신학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 사당동 총신 합동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